김양수의 뉴스 브리핑 사회 문제로 몇 가지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청룡상 조선일보가 시상하는 영화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종상의 각종 주요 상 부분 수상자들이 집단적으로 수상을 거부했다. 오지 않았죠. 그래서 대리수상이 판을 쳤습니다. 안 오면 상을 안 준다 했는데도 그 망신을 당했는데요. 대종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을 닫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대종상의 행태하고는 또 별개로 어제 청룡상은 대부분의 수상자들이 다 갔습니다. 4사람만 안 왔는데 왜 안 가는지도 친절하게 주최 측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물론 청룡상이 대종상과는 달리 흥행을 크게 성공한 영화에만 상을 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작은 영화라도 작품성이 있는 영화에 상을 주는 등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영화계, 연예계에서 이 관변, 보수에 대한 광범위한 거부감이 결국은 이 대종상을 거부하게 만들고, 언론사가, 주요 언론사가 주는 영화상에는 다수의 언론인이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한마디로 언론에는 한없이 취약하고, 더 나아가서 이 정부, 관, 보수 이런 부분에는 무조건 사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영화인들, 연예인들이 넘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미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언론사가 주는 영화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쳐날 거다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됐습니다. 유명 배우들이 대부분 참가했습니다. 자, 대종상은 문제가 있다면 없애야 된다고 보고요. 영화인들의 이런 행태 또한 제가 볼 때는 없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물으면 10명 중에 7명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냐고 물어보면 그 대부분은 이 국민연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72.6%인데 그 중에 55.1%가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즉 국민연금이 그 사람이 평생에 받던 소득의 몇 프로냐, 한 4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민연금 외에는 노후에 대비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그것도 국민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도 그것만으로서 노후에 대책을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고령화는 진행되어 가고, 그냥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가 진전되어 갑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자녀와는 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된다는 사람이 67%입니다. 자, 실컷 자녀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이랬는데 자녀와는 살지는 않고 자기가 노후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된다는 사람이 67%고, 국민연금이 기껏 노후 대비의 전부고, 대한민국의 노후 세대들의 우울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 앞으로 노인층의 대다수가 빈곤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눈앞에 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도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향후 세대보다는 지금 이 노인 세대가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노인들이 엄청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PC방을 전전하거나 그냥 작은 방에 처박혀 삽니다.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한국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요즘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유행하는데요. 결국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나 부동산이 없다면 살아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고, 결국은 그 자녀도 부모가 흙수저면 흙수저고 부모가 금수저면 자녀도 금수저가 되는 세상이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 미래가 없는, 즉 현실이 출구가 없는 그런 사회로 굳어져 간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생 동안 노력을 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거다라고 본 사람은 21.8%입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식 세대에서 신분 강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31%로 낮아졌습니다. 각기 6년 전의 조사보다는 한 20%, 15% 이상이 낮아진 부분인데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이나 자기 자식이나 결국은 삶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식의 삶도 10명 중에 7명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활력된 사회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한민국 사회는 닫힌 사회이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재수가, 운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세상은 결국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회 파괴를 꿈꾸거나 절망을 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혁명을 꿈꾸거나 폭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과연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이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원만 주면 글로벌 기업의 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준다. 즉, 돈 1,000만 원이면 금융 사기를 위해서 마치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유명한 글로벌한 기업인 것처럼 위장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테헤란로 일대에 이 수백 개 그런 이 설립 대행 업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이트에는 그 1,000만 원만 주면 2주일 안에 원하는 나라의 IP 주소와 해당 국가 언어로 만들어진 인터넷 사이트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외 법인을 실제로 등록하는 것도 이런 컨설팅 업체에 맡기면 500만 원이면 미국 현지 업체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내면 현지에 은행 계좌 개설도 가능하고 현지로 실제 전화번호 있는 대로 걸면 전화도 대신 받아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뭐 바하마나 이런 버뮤다 같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등록하려면 한 1,000만 원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만 주면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등록하고 통장을 개설하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회사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마치 이 회사와 어떤 합작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기를 치거나 또 이 돈을 모으거나 자본금을 모으거나 또 보이스 피싱을 하거나 이런 일까지도 전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해외 이 사이트 대행 업체나 컨설팅 업체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요. 이제 사기도 글로벌하게 가는데 전화 걸어도 받고 이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에도 나오고 실제로 사장이라고 인물이 등록되어 있고 그럴싸한 해외 회사처럼 보이게 되면 결국은 사기가 통하지 않겠습니까? 제자에게 인분을 먹인 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제가 이 사람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하는 탐사 프로를 봤는데, 뭐 디자인 업계에서 뭐 나름대로 이름을 좀 얻은 사람인데, 이 사람 본인도 뭐 크게 제가 봤을 때 인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틈새 시장에서 이 사람이 학회를 장악하고, 그리고 교수로서 마치 정부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이 보여지고, 그리고 학회를 장악해서 자신의 사업을 갖다가 이용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이 분야에서 조그마한 그 분야에서 우물 안에서 개구리 황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학회 일을 시키고 그러면서 대학원에 석박사를 하고 사회적으로 스펙을 쌓으려면 마치 자신에게 종속이 돼야 된다는 듯이 하면서 그 중에서 약한 고리에 있는 연약한 학생 한 명을 아주 그냥 자기 다른 제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수시로 패고 나중에 사람 인분까지 먹이고 체류가스까지 맞게 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약자를 괴롭히는 부분은 결국은 동물에서 양육강식처럼 약자를 갖다가 괴롭히는 데에서 과학적인 쾌감을 느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여기에 제자들이요, 장모, 김모가 6년씩 선고받았고 정모 여자도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자기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기계의 노예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약한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패고 괴롭히고 해왔던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때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기를 포기한 채 이 동물적인 본능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수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동물적인 속성을 이렇게 드러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12년도 저는 작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학계나 어떤 이 학회 그리고 이 뭡니까? 결국은 이 중세처럼 장인과 도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그냥 열정페이만 강요해서 월급만 적게 준 거 양반입니다. 지난번에 뭐 패션과 관련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면서 임금을 착취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는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페이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괴롭혀서 가학적으로 만드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경지까지 간 겁니다. 근데 자기만 그렇게 처벌을 받지 자기 제자 3명을 약한 1명을 괴롭히는 데 동원해서 제자들도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여전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양천구의 다나병원이라고요. 거기서 시행간염을 67명까지 지금 오늘 현재 전파를 시켰다 해서 사회적으로 큰 지금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문제가 있는 의사가 그냥 실수로 돈을 아끼려고 했다 그러면 일은 간단한데요. 차라리 100원짜리 주사기를 아끼려고 그렇게 했다. 수액을 아끼려고 계속 사용했다. 중복.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 이 의사가 결국은 뇌병변 장애임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 장애 2등급인데요. 장애 2등급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증장애자인데 그 중증장애자의 아내가 사실상 병원 운영을 해오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요. 자, 이 병원이 무슨 단순하게 감기 들어서 주사 놔주는 병원에서 마진이 떨어져서 그렇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 병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병원이 있다라는 것이 동료 의사업계에서는 상당히 알려졌을 건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동료 의사들이 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침묵을 했다. 왜 침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같은 업계에서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자격 심사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나한테도 손해가 미칠 수 있다. 내지는 동료 업자로서 이 부조리한 사건을 눈 감아주는 게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집단적인 어떤 이기주의가 작용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사 중에 치매가 걸린 사람이 약 먹고 진료하는 경우도 많고 이렇다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시시하고 있답니다. 현행의료법은 정신질환자들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그 정신질환자의 범주에는 정신병, 인격장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실제로 의사 중에 술 먹고 수술하고 술 먹고 진료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의사들은 한번 의사가 되고 나면 그 자격이 유효한지 심사를 안 받느냐. 그 3년마다 한 번씩 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간호협회가 이 보수 교육을 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운전면허 경신하는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안 가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치매가 있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중간에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의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 또 그 신고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보해도 주게 돼 있고 10년마다 전문의 면허 시험을 다시 치르도록 하고 영국에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50% 이상 참여하는 의학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적합성을 심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마디로 의사라 하면 한국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강력한 상청 전문인 집단입니다. 이런 집단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손을 뗄 수가 없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업계는 아예 그냥 이 감시나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형태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부인이 의사 행세를 대신하면서 뭐 환자의 안전이나 이런 거는 고사한 채 단돈 100원을 아끼려고 계속해서 주사기를 쓰라고 하고 남은 수액도 또 쓰라고 하면서 지시했던 걸로 보입니다. 기가 찬 현실입니다.
9.16 옆에 이 고척동 이 최초의 돔 야구 경기장이 생겼습니다. 동대문 경기장을 동대문 디자인 이 단지로 만들면서 야구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구로 1동에 고척돔을 만들었는데요. 고척동에 고척돔을 만들었는데요. 이 동구장이 원래는 408억 예산으로 그냥 아마 야구장, 그러니까 동대문 야구장에서 고등학생 야구 대회를 주로 해왔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고등학생 아마 야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중간에 이 하프돔으로 바꾸자, 즉 절반만 이렇게 덮는 식으로 가자, 이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다 덮자 하면서 프로구장으로 쓰자 해서 이 목동 야구장을 쓰고 있는 넥센이 내년부터 이 고척돔을 쓰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나 바뀌는가, 이 많이 들어가는가 하면 이 처음에는 408억이 설계되어 계산되어 있었는데 서울시가 결국은 8번의 설계를 바꾸면서 2713억이나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설계 변경도 이렇게 8번이나 바뀌었는데요. 근데 애초에 동구장을 짓기에는 매우 좁은 땅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짓다 보니까 이제 프로구장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31석이 쭉 있는데 앞에 사람과 무릎을 패기도 어려울 정도라서 중간에 앉은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거나 중간에 일어나려고 하면 15명이 양쪽으로 각각 15명이 모두 일어나야 되는 이런 이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불펜 투수가 연습을 하려고 하면 지하 1층으로 내려가야 되고, 공이 높이 올라가면 공 색깔과 돔 천장 색깔이 똑같아 가지고 공이 잘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각도가 높아 가지고 경사가 이 스탠드 광중석에 대형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지금 세계 야구 우승을 하는 나라에서 돔 구장이 18,000석이다. 또 말이 되지 않는답니다. 의자도 너무나 따닥따닥 붙어 있어 가지고 도저히 남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운 경기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박원순 시장은 이 경기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처음에 설계는 오세훈 시장 쪽에서 진전이 되었죠. 하지만은 그 박원순 시장이 2011년에 취임을 했는데 그 주변에 대한 교통 대책도 설계하지 않아서 지하철역에서 걸어가려면 20분이나 걸리고, 그 근처가 고척교가 항상 교통이 막히는 상습 정체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이런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한번 대회가 열리면 2시간씩 걸린다는 겁니다. 서울 도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이런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프로 경기장으로 쓰겠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경기장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408억이던 돈이 2700억 이상 들어가게 됐을까요?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를 늘려줘서 누군가는 이 부분에서 이해를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협소한 땅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야구장만 만들고 주변에 간이 스탠드를 만들어서 고등학생 경기장 하는 정도로 가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짓기로 해놓고 점점 공사판을 크게 벌리면서 누군가는 이 경기장이 이렇게 엉망으로 지어지는 대가로 큰 돈을 만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